최근 문재인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경제가 각광을 받기 때문인데요. 과연 한국에도 비대면 진료가 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여경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또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홍윤철 단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원격 의료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최근 갑자기 정부가 비대면 의료, 비대면 진료로 이렇게 단어를 바꿨잖아요. 네. 혹시 두 단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네, 그 원격 의료 또 비대면 의료 또는 진료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원격 의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원격 의료는 영어로는 이제 텔레메디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이제 원격 의료라고 하고 이제 중국이나 미국처럼 땅이 아주 크고 말하자면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병의원을 가기 어려운 곳에서도 누구나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요. 그에 반해서 그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명사죠. 말하자면 대면하지 않은 그러고도 이제 의료 또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여서 조금 더 광의적인 좀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말을 쓴 것은 원격으로의 문제점과 제한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여경 회장님, 그럼 원격 의료의 문제점과 이런 걸 조금 쉽게 말하면 약간 돌리기 위해서 용어만 바꾼 거지 같은 뜻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 행태로 보자면 같은 거죠. 둘 다 진료의 한 방법이잖아요. 원격으로 진료를 하든 대면 안 하고 진료를 하든 둘 다 그냥 진료의 방법일 뿐인데 저는 굳이 정부가 비대면 진료라는 기존에 쓰던 단어와 차별화된 용어를 들고 나온 것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다르다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되고 뉴노멀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원격 의료하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은 다르다. 그런 거를 아마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체가 달라요. 과거에는 이를테면 대형 병원 중심, 시설 중심, 산업화 중심으로 해서 원격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의료계에도 도입을 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영리화도 하고 또 민간 병원도 활성화시키고 뭔가 자본화도 하고 이런 산업의 측면에서 보는 게 많았는데 당장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무슨 산업이고 뭐고를 떠나서 만나가지고는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의료의 접근성을 대면하지 않고서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진료의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한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는 목적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영리를 통해 가지고 원격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돈벌이를 하자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공공의료, 만성병 관리, 예방 중심 지금 우리 사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보건의료 개혁에 이 원격 의료 또는 비대면 진료라는 기술이 도움이 되도록 만들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제 본 내용은 다르지 않겠지만 적어도 추진의 의지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이제 원격 의료 도입을 해야 된다 찬성하시는 입장인데 지금 사실 의사협회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윤철 단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꼭 같다 다르다라고 보기보다는 의사협회에서 제기했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조금 시간이 가면서 시간을 토론을 하긴 할 텐데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뭐 원격의료라는 게 뭐 20년 된 해묵은 과제인데 한 걸음도 진전을 못했잖아요. 그 네. 문제의 핵심이 의사협회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이 가장 큰 게 뭐 두세 가지를 든다면 뭐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협회에서 주로 제기했었던 문제는 의료 체계가 이로 인해서 붕괴될 수 있겠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원격 의료의 개념이 통신망을 바탕으로 누구나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이 똑같은 경쟁 구도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접근이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동네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고 거리의 차이가 만일에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적인 부분 또 의료 전달 체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바로 원격 의료를 시행한다면 그 피해는 의료 체계 붕괴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협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 체계의 붕괴. 최 회장님은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의료 체계의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대학병원의 특정 분야의 전문의가 정말로 1차 의료 영역에서도 가장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국민 건강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1차 의료 담당하는 로컬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가능만 하다면 그 최고의 의사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다 관리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제일 잘하는 분이니까. 그죠.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1차 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 이를테면은 최초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또 조정 가능성 이런 속성들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하나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국민 건강에 가장 유리한 것은 1차 의료 영역에서는 1차 의료에 가장 능한 내 가까이에 있는 주치의 또는 1차 의료 전문가들이 나를 돕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질병이 내로우 다운되고 특정한 수술, 특정한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 단계가 되면 그게 2차, 3차 상종이겠죠. 그런 데로 가가지고는 그 분야에만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국민 건강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원격 의료니 비대면 진료니 이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 도구를 써서 어떠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써서 최고의 전문의가 모든 환자를 보는 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1차 의료가 제대로 강화돼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예방,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적어도 원격 의료라는 도구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의료 전달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차 의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원격 의료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럼 첫 번째가 의료 체계 붕괴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데 그게 대형 병원의 우수한 의사의 쏠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 체계상 동네 1차 병원을 먼저 거치게 하고 2차, 3차의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밟게 한다면 처음부터 대병원에 쏠릴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고려가 없이 이 원격 의료가 추진됐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의 또 벽도 생겼고요. 그래서 요번에 비대면 진료를 이제 추진한다면 반드시 그런 이제 의료 체계의 문제, 특히 1차 의료 우리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 의료의 강화에 관한 문제가 가장 먼저 정리되고 그다음에 기술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서 1차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됐다. 이건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격 의료가 도입이 돼서 새롭게 생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거꾸로 원격 의료라는 도구를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병폐를 치료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새로운 주장이고 좀 신선한 주장 같이 보입니다. 오히려 원격을 함으로써 병원의 쏠림 현상을 걱정하는데 이번 기회에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1차 병원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도 우리 최 회장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가 원격 의료를 원격 진료와 의료를 좀 혼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먼 거리에 있는 의사랑 어떻게 그 진료 상담하면 또 검사가 보낼 수 있으면 원격 의료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정말로 그 비대면 의료 말하자면 의료가 조금 더 발전하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소위 그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말하자면 우리 스마트워치도 있고 뭐 혈압도 재고 뭐 다 여러 가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의복에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도구들도 있고요. 활용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 병의원의 선생님들이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면 의료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의료를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는 새로운 전환의 도구로서 이런 비대면 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의료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원격 의료를 기술의 관점에서 봐요. 사람들이 5G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뇌수술을 한다. 막 이런 걸 원격 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뭐 어마어마한 장비와 웨어러블 기기와 원격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전체 원격으로 환자의 95% 이상이 만성병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케이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훨씬 더 쉽게 오히려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의사가 환자를 만나고 싶은데 또 환자가 의사에게 궁금한 게 있을 때 곧바로 전화 한 통화 하면 되는 거죠. 이 전화가 기술인 겁니다, 사실은. 전화에서 문자도 가능하고 화상도 가능하고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기본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지고서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의사가 가정에서도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게 충분히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격 의료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바로 그런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실 대면 진료랑 같이 하겠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에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자는 거지 비대면으로 다 가자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는 거죠. 대면 진료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하자는 거여서 제 보기에는 제대로 된다면 오진의 가능성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 예,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활용하게 되면.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의사협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이 법적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을 일반인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대면 진료나 비대면 진료나 의료 사고가 난다면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비대면 진료라 그래서 책임을 더 져야 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과거의 원격 진료 개념 속에는 실제로 보지 않고 환자를 보지 않고 다만 화상으로 본다든지 하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의료가 갖고 있는 환자를 보고 뭐 진찰하고 만지고 이런 청진하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오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비대면 의료가 활용된다면 대면 의료와 같이 그런 문제는 오히려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진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는 지금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비교해서 오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대면 진료도 하는 것과 비대면 진료가 없는 것 사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요. 아니 나한테 빨리 왔으면 내가 진단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늦게 와가지고 진단 안 됐잖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으면서 의사와 전화로는 만날 수 없는 또는 화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기는 힘들어서 안 갔다가 질병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하고 네. 전화를 먼저 할 수 있는 경우가 비교가 돼야 되고요. 같은 환자가 와야만 의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떨 때는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지 않기도 하면서 일상적으로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 오진율이 높아진다. 이건 약간 정치적인 주장이 돼버리는 네, 거죠. 그렇게 네. 가면. 또 하나의 이제 의사협회나 의사들의 반대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뭐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의료 민영화라는 말 자체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네. 요즘 뭐 은행이 아니고 그 병원이 뭐 민간 병원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쪽으로 간다는 거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네. 우리나라 의료는 기본적으로 비영리가 원칙이고요. 아니 영리가 그 동네 민간 병원은 다 영리.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네, 네. 거고요. 기본적인 기조는 이제 비영리인데 그 원격 의료의 개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원격 의료를 그냥 허용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네 의원은 원격 의료를 개발한 기술적인 능력, 자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큰 회사, 그다음에 대학병원 뭐 이런 몇몇 군데가 되고 그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투자를 또 이윤으로 또 돌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민영화 또는 영리화로 가지 않겠느냐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의료를 이번에 다시 추진한다면 정부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걸 누가 주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런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이제 전화 상담과 처방이 허용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시범 사업을 여러 번 했었죠. 그때마다 이게 의학적 효능 여부, 또 임상적인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예외 없이 좋았던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환자의 만족도였어요. 또 지금까지 시범 사업에서 원격으로 시범 사업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2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경우에도요 환자의 만족도는 예외 없이 높았어요. 의사 만족도가 그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네. 의사들은 오히려 안 보고 진료를 하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환자 만족도는 예외 없이 높았습니다. 환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특히 이렇게 좀 만족감을 느꼈을까요? 병원까지 안 가도 된다는 게 우선 가장 큰 만족이죠. 왜냐하면 병원을 간다는 것은 시간을 쓰는 것이기도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도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주는 만족이 제일 컸던 거죠. 네. 다르게 말하면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혹시 오진이라든지 내가 건강상의 위해를 받을 가능성들은 상대적으로 환자들은 적어도 낮게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사협회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의료 수가라고들 해요. 네. 예를 들면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가 되면 대면 진료에 비해서 의료 수가가 좀 너무 낮아서 병원에 개인 병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니 뭐 그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뭐 항상 의료 수가에는 무엇을 해도 걱정을 하는 그 내용이고 다만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 의료 수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는 단일 공급자 체계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돼서 정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의료 수가 내려간다. 그거는 뭐 제 보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 진료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그 부분에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막연하게 수가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우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진찰료를 대면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를 보장을 했고요. 예. 네. 처방료도 동일한 처방료를 보장을 했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전화 상담 관리료를 신설을 했습니다. 전화 상담 관리료를 신설을 하면서 본부금, 본인 부담금은 0원으로 하고 정부에서 대주는 돈만 추가를 해줘가지고 같은 환자가 내원하는 것보다 같은 환자가 전화로 진료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수가를 보장을 해줬어요. 네. 네, 그러면 적어도 이게 기조라면 수가가 낮아서 비대면 진료 싫다라는 말은 통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 긴급하게 시행한 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의료 수가 때문에 의사들이 이거를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실제로 전화 상담을 정부가 허용했을 때 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고 네. 또 모든 회원들에게 비대면 진료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만 건이 나왔어요. 그 말은 일선의 의사들 입장에서도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뜻인 거죠. 알겠습니다. 해외 상황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원격 진료가 대중화돼 있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원격 진료를 넘어서 뭐 원격 수술 성공 사례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미국과 중국에서는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의 원래 개념이 좀 맞죠. 그리고 의료 접근성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굉장히 과장돼서 알려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에서 원격 진료로 엄청나게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현재 미국 상황이 그렇지 않죠.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니까 예. 상당히 좀 네. 수준이 떨어지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과장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원격 의료는 보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게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 특정 질병에 한해서 특정한 조건, 특정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그런 특정 분야, 특정 질병, 특정한 조건 아래서 점진적으로 하면 될 텐데 의사협회가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사협회 반대는 그 반대에 우려할 만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다시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점진적인 확대가 뭐 일본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그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 물론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의료 발전의 획기적인 어떤 도약의 계기로 삼는 게 더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병원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그리고 질병 중심의 의료에서 정말 사람 중심의 의료로 바꾸는데 이런 비대면 의료가 활용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10억 건이 나왔어요. 비대면 진료가. 10억 건. 네, 그게 전년 대비해서 28배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급증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이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요.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언택트 소비를 얘기하고 저는 의료계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늦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어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야말로 원격 진료가 필요한 요소가 많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의사 숫자가 부족해요. 의사 숫자가. 네. 환자 대비 의사 숫자. 네, 우리나라가 병상은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왔는데. OECD 의사- 평균 의사 숫자가 인구 예. 1000명당 3.4명입니다. 예.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요. 인구 1000명당 2.2명이에요. 그나마 한의사를 포함해서 2.2명입니다. 한의사 빼면 1.9명밖에 안 돼요. 의사 숫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진료 비율이라든지 입원 일수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이용 측면에서 또 굉장히 높죠. 네. 다르게 말하면 의사 한 명이 실제로 쓰는 의료 행위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의사 숫자 부족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의사가 편제돼 있어요. 과별 편제도 심하고 지역별 편제도 심합니다. 의사 대부분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말하자면은 농어촌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또 접근을 거리상의 접근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장애인, 노인, 우리 사회가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옆집에 있는 병원이라도 가기 힘듭니다. 접근성에 문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단순히 땅덩어리의 크기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빠르게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그거에는 우리 최 회장님하고 의견이 같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은 이게 그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원격으로 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미국에서 건수가 늘어났지만 그게 미국 의료체의 중심이 될 것이냐 절대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미국이나 그 중국이나는 의료의 전달 체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체계가 아닙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의료 기술 중심의 의학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거고 중국은 워낙 의료 체계 자체가 그동안 잘 돼 있질 않아서 한 번에 그것을 만들려 하니까 이제 원격 의료라고 하는 도구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적어도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라고 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시스템으로 정립돼 있어요. 물론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걸 잘 돌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인 거고요. 의사 수가 OECD 기준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2.4명인데 2.2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래도 역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사는 불균형 분포가 문제입니다. 아까 뭐 말씀한 지역 수도권에는 너무 많고요. 뭐 지방으로 가면 의사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수도권에 그렇죠. 몰려 있으니까 그건 한국의 특수한 사정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긴 하지만 이것을 뭐 다른 분야는 사실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가 다 주도해서 갖고 가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의료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고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 틀을 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분포를 이제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격 진료가 좀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는데 앞으로 이 논의를 좀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를 짤막하게 좀 한번 부탁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야 되느냐. 우선 이거 법 개정 사항이에요. 의료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저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전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하는 분들은 의협의 일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의료 공공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반대하는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격 의료가 도구에 불과하다면 그 도구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반대의 근거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산업이나 영리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않으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논의는 많이 했어요. 홍 단장님. 어떻게 의견을 모아요?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말하자면 의료에서 중간 공급자, 말하자면 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자신들을 빼고 논의하는 거는 안 맞는다. 이제 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굉장히 타당한 거고요. 어쨌든 의료 공급자 또 의사의 역할이 무슨 시스템이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와 같이 논의를 해야지 되고 저는 오히려 의사협회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서 그걸 실현하는 비대면 의료로 가면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